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셨을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뭐 이 과목을 진짜 전반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수능을 공부하면서 각 과목들에서 얻었던 요령,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선 국어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연필로 문제 풀기.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수능만큼 제한이 크지 않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풀 때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수능장에 가면은 연필만 쓰거나 아니면 수능장에서 주는 샤프만 쓰고 컴싸 이렇게 많아봤자 2개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둘 다 무채색이잖아요.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온갖 형광펜을 써가면서 온갖 볼펜 색깔을 써가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러면은 막상 수능장에 가서 내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풀 때 무조건 연필로만 풀었습니다. 내가 연필로 치는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게 내 눈에 익어야 조금 수능장에 가서도 이 표시들이 잘 눈에 익겠죠. 막 알록달록한 형광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진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고2 때까지 지문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꼼꼼하게 분석해 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모의고사 때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특히 기출문제 푸실 때는 연필로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푸는 순서를 정하는 거는 결국 파본 확인 시간이랑 이어지거든요. 특히 국어는 여러 분야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 부분이 있고 뭐 이번에 나뉘어졌지만 문법 부분, 언어와 매체겠죠? 언어와 매체 부분이 있고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대로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 지문들이 다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문학 지문 쭉 나오다가 비문학 지문 쭉 나오고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지문 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섹션을 순서대로 풀 수 있다는 거겠죠. 저는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풀고 이 순서대로 평소에는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섞어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한 분야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풀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자 잘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저는 비문학을 유독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문학을 못 푸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문학은 딱딱 대응만 시키면 되니까 좀 더 쉬웠다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제일 못하는 분야, 제일 자신 없는 분야를 제일 끝으로 밀어놔서 앞에서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뒤에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하는 거를 저는 파본 확인 시간에 했습니다. 모의고사 때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파본 확인이라는 거를 항상 하거든요, 수능 때. 그때 뭔가 인쇄에 이상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인쇄가 삐뚤어졌거나 인쇄가 안 된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때 물론 이 시험지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넘기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 과목이 맨 뒤에 있으니까 그냥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선택 과목 쪽으로 넘어가서 화법과 작문 먼저 풀고 그리고 아까 봐뒀듯이 비문학이 맨 먼저 나오니까 중간에 있는 문학부터 풀어야지 하고 문학 쪽으로 가서 문학 풀고 그래서 파본 확인 시간에 그 시험지 전체적인 분야 분포 비문학은 어디에 있고 문학은 어디에 있고 화작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시험 보기 전까지 나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순서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요령 3번째는 자기만의 표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6월 모의고사 국어 푸는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도 치고 밑줄도 치고 뭐 꺽쇠도 하고 마름모도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치는 게 아니라 다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표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 때 대응시켜서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마름모는 무조건 인물에 썼어요.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철학자의 이름이 나왔다? 무조건 마름모 치고 문학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무조건 마름모 다 쳤어요. 그러면은 문제 선지에서 누구누구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은 그 마름모를 따라가면 되겠죠. 마름모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찾고 그 부분만 쭉 읽으면서 다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꺽쇠나 네모는 그 문단의 주제어, 키워드 이런 거를 주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랑 밑줄은 조금 중요한 주제어들, 그 네모보단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뭔가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실 때 자기만의 역할을 부여해 놓으시면 국어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에 관련한 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거예요.
뭐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6 곱하기 3은 18이다. 이런 거 그냥 다 쓰세요. 저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그냥 기출문제 풀 때도 그렇고 문제집 풀 때도 그렇고 무조건 사소한 풀이까지 다 썼어요. 제가 되게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공식 같은 거를 응용하는 거는 괜찮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3이라고 계산을 미리 해놓고 3 더하기 2를 해서 5로 쓰는 식? 이런 식으로 머리가 손을 앞질러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손이 머리를 따라갈 수 있게 그 템포를 맞춰서 무조건 풀이 과정을 다 쓴 거죠.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다 쓰면은 실수를 해서 틀렸더라도 다시 검토를 할 때 어떤 과정에서 틀렸는지 그 식에 딱 보이겠죠. 사소한 계산 실수라고 넘어갔다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풀이에 없으면은 눈에 잘 띄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풀 때는 무조건 풀이 과정을 모두 씁니다. 뭐 어떤 공식을 활용한다 이런 것까지 쓰고 진짜 사소한 약분까지 다 표시를 해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고3 때 수학 모의고사를 딱 보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러 갔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이 너 이거 모의고사 때 쓴 게 맞냐고 왜 이렇게 풀이를 다 써놨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실전에서도 풀이를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학은 안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데 풀이까지 다 쓰면은 시간을 어떻게 줄이냐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풀이를 쓰면서 시간을 줄인 타입이거든요. 검토를 할 때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보고 계산 실수가 있을 만한 부분은 직접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봤는데 풀이 과정을 쓰고 나니까 그 식만 읽으면은 이 식의 참 거짓 유무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제가 한 번 더 거칠 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시간은 저절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수능에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영어가 듣기 평가랑 읽기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듣기 평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10분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듣기 평가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듣기 평가가 사실 읽기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대화 초반 부분만 들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읽기 부분에도 듣기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도표 문제라거나 아니면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간단한 대응 문제라거나 아니면 43번부터 45번까지는 되게 쉬운 이야기 문제거든요. 문단 길이가 되게 길기는 한데 이야기, 일화, 우화 이런 내용이라서 저는 그런 유형들이 듣기 평가 때 딱 풀기 좋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기를 푸는 연습을 할 때 듣기 평가를 일부러 틀어놓고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영어 기출문제 푸실 때 읽기만 연습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냥 듣기 평가 틀어놓고 다른 문제 푸는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듣기 평가 때 많으면은 18번, 19번, 25번부터 28번까지 싹 풀고 43번부터 45번 풀고 거기에 조금 20번, 21번까지 건드리는 수준까지 갔거든요. 저는 지금. 근데 당연히 내가 듣기 평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쓰시면 안 되고 듣기 평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고 내가 뭐 18, 19번은 풀 수 있겠다. 아니면은 뒤에 43부터 45는 내가 꼭 듣기 평가 안에 풀겠다. 뭐 이런 규칙을 세워두시면은 읽기하는 시간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고 듣기 평가 때 그냥 시간을 날리는 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멘탈 관리 방법인데요. 사실 지금 수능이 막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갓 수능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험생인 분들, 수험생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이걸 볼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고민인 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뭐 수능까지는 가지 말죠.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실전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내신을 말아먹은 적이, 망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진짜 어떤 시험은 60점대 나온 적도 있고 평균은 훨씬 높았는데 저만 못 본 적도 있고 제가 범위를 잘못 공부해서 아예 다른 범위 시험이 나온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실수를 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되게 힘들었고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도 몇 번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실전이라서 내 미래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점수에 크게 연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시험을 못 봤다고 전화를 드리면은 어머니께서 뭐 어쩌겠냐, 다음 걸 열심히 하자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약간 합리화가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망쳤는데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다음에 더 잘하자. 지금 한 실수를 다 보완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바꿔나가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너무 시험을 못 봐서 내신 등급이 막 2등급이 떨어졌다. 막 이러면은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내가 그동안 세워놨던 입시 계획이 다 어그러져서 속상하겠지만 이거에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2학기 때가 진짜 최저 등급이었는데 그 다음 학기에 진짜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해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성적을 다시 올려놨어요, 평균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면은 어쨌든 잘 되는 거고, 특히 모의고사는 솔직히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누적되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만 잘 보면은 정시는 괜찮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물론 슬퍼하시는 거 괜찮아요. 저는 그 당일에 끝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일에 실컷 슬퍼하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음번에는 더 어떻게 할지, 내가 이 과목을 망쳤으니까 이 과목은 뭐 더 인강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선생님께 더 질문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개선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방법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는 친구와 공부의 관계에 관한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친구가 제 필기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야 하나요? 부터 그냥 완전 원론적인 질문, 친구와 공부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까지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가 제 필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보여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친구가 내 필기를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반이랑 다른 반이랑 가르치는 선생님이 달라서 두 선생님의 필기를 모두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친구는 내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내가 필기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내 필기가 진짜 필요해서 온 거니까 필기를 빌려주고 나도 충분히 이익을 챙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특히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랑 한 방에 모여서 한 4명 정도 같이 필기를 다 공유를 했어요. 본인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다 일일이 읊고 친구들이 내 필기 없는 부분 다 다시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돌려가면서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적도 잘 나오고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필기를 빌려줬다가 얘가 나보다 잘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적에 여러분의 필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기를 갖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에 달린 거지, 내가 이 필기를 정리를 그냥 잘 해놨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필기를 보고 시험을 나보다 더 잘 봤다,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친구가 그 필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이길 실력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필기를 빌려주는 걸 너무 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가 아무리 등급으로 성적이 갈리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해도 내가 잘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친구한테 배운 마음가짐인데 그 친구는 항상 100점 맞겠다는 생각만 한대요. 누구를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100점만 맞아놓으면 1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공유하는 거 말고도 친구랑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으시면 그냥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두고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부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수험생,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실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공부법 말고도 여러 가지 공부법과 팁을 담고 있는 게 제가 출간한 1페이지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벤트를 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쪽 플래너는 일주일 플래너랑 10분 단위 플래너가 모두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부법에 대한 노하우,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고민 등을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메가스터디 러셀 이벤트 페이지에 가서 남겨주시면 이 책이나 플래너를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능 D-100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수능 공부할 때 D-100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딱 러셀 같이 다니는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갔다가 와 오늘 D-100일이야 하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가더라고요. 어느새 눈 떠보면 90일 지나 있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눈 떠보면 30일 남았고 눈 떠보면 일주일 남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시기가 100일 이후부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남은 기간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이 했던 공부, 템포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틀렸던 문제들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내가 좀 미흡했던 개념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0일을 알차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원하는 대학으로 가시죠.